젠스랑이 그날 그 얘기했거든요. 여기 기업들에 투자해라. 10배는 커질 거다. 단순히 이제 AI를 해봤다 정도가 아니라 5개 공장에 1,500대 로봇을 지금 AI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GPU 수백 대 위에 AI OS를 공급하는 사업을 작년에 수주하게 됐는데,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GPU 양이 국방부가 필요한 양의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키나락스가 되게 국방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1%도 시작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마키나락스 주식 사도 되나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 플러스 리더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상장 2일 만에 기업 가치 1.3조 이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마키나락스의 윤성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키나락스 대표 윤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지난 6월에 또 방한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프라이빗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선별적인 기업들과 학계 리더들이 초대를 받다 보니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한 5, 60개 정도 뭐 기업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진짜 굉장히 뜨거웠고, 그 행사는 결국 젠슨왕 입장에서는 미래죠. 그러니까 앞에 이미 뭐 삼성전자도 만나고 반도체 기업들 다 만나고 했지만, 이제 젠슨왕이 그날 그 얘기했거든요. 여기 기업들에 투자해라. 10배는 커질 거다. 이런 얘기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에코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GPU를 활용해서 생산 현장, 이제 뭐 전투 현장,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행사를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하지 않았나. 젠슨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던 표현 방법 중에 되게 정교하고 무거운 거 잘 만드는 나라다. 반도체부터 조선, 원전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제조 경쟁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러한 경쟁력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장인 정신급의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데, 젠슨 황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완성이라는 게 없고 계속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거랑 잘 맞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수장으로서 내가 하루를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게 뭐냐를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한국을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엔비디아 GPU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제조 생산 파트너이고, 결국 GPU가 쓰이게 될 곳, 그게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고요. GPU가 결국 피지컬 AI에 탑재돼서 돌아가게 되는 그 현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젠슨왕 입장에서는 정말 경영 관점에서 보면 레버리지가 높았던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가했을 곳은 공장 그리고 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모습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장 전문가들은 10수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습득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자동차 생산 라인 갔는데 거기 한 20년 일하신 분들은 로봇의 소리만 듣고도 로봇이 고장인지를 알아요. 그분들은 운다라고 표현해요. 쟤 운다. 가서 보면 진짜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전문성이라는 건데, 일반 인공지능이 현장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공장 고유의 경험인 거잖아요. 맞아요.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일반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스탠포드 4학년 학생인 거예요. 올 A로 졸업했어요. 대단한 친구네요. 대단한 친구잖아요. 네. 울산 공장에 온 거예요. 자동차 생산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처음 보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키워야 돼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를 이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우고, 실제 이 AI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한다라고 하죠.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MLOps라는 기술이고요. 사실 처음 이 개념은 이제 2017년에 이미 구글이 10년 전에 제시를 했고,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AI OS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제 현장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필요하면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의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마키나락스가 AI 기반 설계 및 최적화 분야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마키나락스인데 이 특허들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저희가 수많은 특허들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 공장의 설비나 뭐 프로세스나 공정들을 가상화시켜서 가상화된 환경에서 AI가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은 로블록스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로블록스에서 막 친구 사귀는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알파고가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둘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둑이라는 걸 완전 가상 환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컴퓨터 전공한 대학생 정도면 바둑이라는 걸 온라인상에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그럼 AI는 여기서 수억 번의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현장으로 나오면 제조업에 쓰이는 장비나 설비, 로봇들을 바둑처럼 완벽하게 재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가상 환경에. 그래서 이제 마키나락스가 만든 기술들은 이런 설비나 공정 장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에너지 발전 설비를 이제 인공지능이 운전하게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이 설비를 모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한테 이 설비를 한번 운전해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수천만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AI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유해물질이 저감돼. 너가 이 방법을 찾아서 운전해보라고 하면 가상 환경에서 이제 운전을 막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상 환경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제 실제 설비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설비를 운전시켰더니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7%나.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친구는 이제 휴먼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운전하다가 보면 핸드폰도 핸드폰 보고 정확하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딴 가야 생각도 되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화장실도 안 가고요. 핸드폰도 안 하고 본인이 달성해야 되는 그 목표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마키나락스를 언급할 때 한국형 팔란티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데요. 두 기업 비즈니스 영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지향하시는 한국형 팔란티어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두 가지 관점에서는 두 회사가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장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AI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AI가 실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너무 부족하다. 최근에 알렉스 카프가 엔트로픽이랑 오픈 AI 저격했던 거 아시나요? 저격 아닌 저격인데 토큰 맥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기업들이 자꾸 AI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토큰을 더 많이 쓰게 할지 토큰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만 혈안이 돼 있는데 결국 그 모델들이 현장에서 오피스 현장이든 생산 현장이든 비즈니스 가치를 못 만든다. 물론 그 모델을 만드는 역할은 너무 중요하나 결국은 현장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격 아닌 저격을 한 건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제조 AI를 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은 제조를 빼놓고는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제조 경쟁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방을 저희가 진출한 이유도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영역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키나락스가 지향하는 가치는 팔란티어와 유사하게 현장에서 비즈니스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국가의 어떤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는 역할 관점에서는 공유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방 배치 엔지니어 FDA라고 불리는 직군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에서 시작된 FDE는 현장의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잖아요. 마키나락스는 2024년부터 그 FDE 전략을 조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팔란티어가 왜 FD라는 조직을 만들었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 국방 쪽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실제 전투 현장 작전 현장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팔란티어가 딱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 작전 지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국방 쪽이라는 게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엔지니어들한테 전투 현장으로 가서 지휘관이 어떻게 지휘하는지 옆에서 보고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라고 해서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오픈 AI나 엔트로피카 같은 프론티어 랩들이 전방 배치 엔지니어를 막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 오픈 AI가 잘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그게 오피스 현장이든 제조 현장이든 현장마다 다 특수성이 다르니까 그거를 파악하라고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제 FD라는 조직을 만들게 됐고요.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코딩 에이전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코드를 만들어내는 일의 가격은 이제 무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못하는 거, 그게 결국 가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AI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연봉이 조금 더 높을까요, 그분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FD 역할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점점 비용이 낮아지고,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완제 성격에 있는 이 FD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 그분들의 연봉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가 군사 기밀, 안보 데이터를 다루는 특성상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좀 대표적인 소버린 AI 시장인데, 마키나락스는 일찌감치 국방 분야에 진입해서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향후 국방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엔트로피계 미토스랑 페이블이라고 하는 AI를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AI가 이제 뭐 보안 취약점들도 파악하고 정말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기술이 이제 미국이 아닌 타 국가에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한 1, 2년 전에 사람들이 AI는 거의 핵무기급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진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핵무기급의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자율성이 증대되니까 너무 자율적인 거를 이제 잘 제약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MLSecOps라는 거는 이렇게 자율성이 증대된 인공지능들이 딱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보안과 거버넌스를 강화한 것이고요. 국방 분야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인명피해가 없는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봇들끼리 싸우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 강대국들은 사람의 개입을 점점 최소화해 가고 있죠.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 체계들이 다 지능화가 돼야 됩니다. 드론이나 장갑차, 미사일, 결국은 이 모든 무기 체계 AI가 탑재될 거예요.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이는 전투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CCTV 카메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각종 무기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열화상 카메라 결과일 수도 있고, 현장을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결된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가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판단해서 이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AI가 의사결정도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작전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액션을 하는 그 과정. 예를 들면 타격이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움직이는 타격을 쫓아가서 공격하고, 이후에 상황을 다시 보고 뭐 2차 공격을 할지 3차 공격을 할지, 이 모든 과정들에 이제 AI가 다 요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한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그냥 AI 전반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뭐 강국이 진입했다라기보다는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국방 AX에 네이버 클라우드나 NC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마키나락스는 현재 어떤 포지션인가요? 다양한 AI 응용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운영 체제를 공급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에 작전 지휘나 드론 운전이나 각종 무기 체계들을 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국방 분야에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례로 이제 저희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GPU 수백 대 위에 AI OS를 공급하는 사업을 작년에 수주하게 됐는데,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GPU 양이 국방부가 필요한 양의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된다고요? GPU 5만 장이 필요한데 지금 500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키나락스가 되게 국방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아직 1%도 시작을 안 한 거죠,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마키나락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아쉬운 점은 국방 분야 AI 도입이 많이 더디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더 넓은 무대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가셨더라고요. 해외 진출 첫 번째 무대로 일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조 규모가 한국보다 커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시장 규모로는 2배 정도 더 크고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한국보다 AI 도입이 느려요.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까요? 아, 선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마키나락스가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일본에 전략적으로 진출했을 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좀 판단이 있었어요. 저희 고객들, 예를 들면 뭐 SK나 현대 이런 대기업 고객들이 저희한테는 그냥 이제 고객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보면 뭐냐면 제조 선도 기업들이에요. 과연 SK는 AI를 적용해서 뭘 하고 있지? 현대자동차는 뭘 하고 있지? 다들 궁금해하는군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제조는 특히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를 극도로 꺼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 기업이 뭘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제조 AI를 하다 보니 한국에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선도 기업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에 법인 설립한 지 1년이 안 돼서 굵직한 고객들을 이제 고객사로 만들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은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의 AI 레퍼런스들을 보고 빠르게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형 고객사 4곳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일본 비즈니스 시장은 사실 진짜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야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끈 핵심 전략이 따로 있었을까요? 진짜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라는 게 단순히 이제 AI를 해봤다 정도가 아니라 5개 공장에 1,500대 로봇을 지금 AI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00개 로봇을 AI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진짜 현장에서 AI가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 가치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최대한 강조를 했던 거고요.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도 기업들의 그런 사례가 의미 있는 레퍼런스라고 판단돼서 그럼 빨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계약들을 하게 됐어요. 일본 진출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일본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일본 고객들하고 1년이든 2년이든 관계를 만들어 가면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될 거야. 그리고 한 번 일본이랑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일본 고객들은 잘 바꾸지 않아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 고객들이 빠르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마키나락스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북 3번 치시는 거 너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거의 그냥 부실 정도의 파워로 3번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코스닥 협회에서 대표님들이 너무 북을 소심하게 친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힘껏 쳐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상장 전날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한번 이 북을 찍거나 넘어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북소리의 웅장함이 너무 정말 가슴을 울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게 3번을 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 가장 세게 치셨어요? 사실은 3번 다 가장 세게 치려고 노력은 했는데 가장 멋있게 친 건 역시 마지막 친 것 같아요. 미래. 네. 어떤 미래를 지금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마치고 나서 약간의 그 축제 분위기에서 바로 또 마키나락스 2.0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다음 스텝을 미리 구상을 해 놓으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한 3년 전에 상장 이후의 성장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해놨었어요. 전략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백조 컴퍼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제가 그 백조 컴퍼니 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백조 컴퍼니가 뭐 쉽게 되는 게 아니다. AI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전환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회들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AI를 수익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장에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AI를 지금 수익화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코딩 에이전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화한 거거든요. 여전히 컴퓨터 안에 있어요. 당장 AI 기술로 수익화할 수 있는 거에 1%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분명히 컴퓨터 밖을 나온 AI를 통해서 될 거고요. 그게 피지컬 AI인 피지컬 거죠? AI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마키나락스가 피지컬 AI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7, 8년 동안 성장해왔던 것들보다 지금은 1, 2년이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특히 집중하고 계신 수익원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현장에서 AI가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실제 회사 문화의 가장 핵심 가치도 현장에서 동작하지 않는 기술은 가짜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회사 가짜는 모든 전략의 맨 위에는 현장에서 동작하는 AI를 만든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FD들이 점점 더 이 작업을 효율화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 OS가 점점 확장되면서 그 수익들이 늘어나고 효율화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방 분야 지금 필요한 전체 GPU의 1%밖에 공급이 안 된 상황이라 업사이드 포텐셜은 정말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확산될수록 AI와 사람이 현장에서 협업하는 방식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실제로 대체는 아니고 증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작업들의 효율성을 AI가 증강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것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AI가 도와주면 내가 하루에 하나 설계하던 거를 갑자기 10개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매일 300~400대 로봇을 직접 가서 관리해야 되던 것들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 AI가 보내주는 리포트를 보고 판단해서 더 효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진짜 막 이렇게 용접을 매번 사람이 다 해야 됐던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 해주면 검수만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사람과 AI가 일하는 방식이 이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역할들을 증강시켜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 증강이 이제 점점 더 배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키나락스가 그리는 완전 자율 제조 시대는 현재 몇 % 정도 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 제조는 말 그대로 진짜 완전 자율 제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화성에 우리가 공장을 짓고 사람을 전혀 안 보내고 화성에서 필요한 생산품들을 AI가 만들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정말 단순한 건 요즘에 뭐 3D 프린터 가지고도 그냥 완전히 만들어내잖아요. 하지만 복잡한 반도체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퍼센트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저는 이제 2~3년 안에는 완전 자율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재료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거다. 물론 근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실제 완전 자율 제조가 3년 후에 달성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챗GPT의 핵심 기술이 2017년, 18년에 나왔거든요. 상용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완전 자율 제조라고 하는 영역은 2~3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키나락스 주식 사도 되나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인가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지금 들어가요? 해주셔서 네. 제 꿈은 백조 컴퍼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성호 대표님의 성공 공식은 한마디로 현장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것. 현장에서 통하는 AI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덕분에 산업 AI의 퍼스트 무버이자 세계 100대 AI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피지컬 AI 중심지로 성장시킬 윤성호 대표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리더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